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그 말에 절대 동의 못해요. 제가 당하고 살아온 것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4살 많은 오빠가 있고 아래로 3살 적은 남동생이 있는데 남자 형제들 사이에 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산 데는 저희 친정엄마 영향이 컸어요. 다 똑같이 당신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도 아들과 딸을 어찌나 차별하며 키우셨는지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집에서 닭다리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번 월급으로 사간 삼계탕 재료인데도 정작 다리는 오빠와 남동생 차지였어요. 그깟 먹을 거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사람이 가장 서러운 때가 먹는 거 가지고 차별당할 때거든요. 남이 그러면 그나마 화는 나도 가슴에 상처는 안 입지만 다름 아닌 내 부모가 그럴 때는 정말이지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긴답니다. 그걸 모르는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여전히 저를 호구로만 하는 친정엄마가 하도 미워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공개적으로 자기 엄마 흉을 볼 수 있냐고 저를 탓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아서 욕먹을 각오하고 사연을 적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대학교 근처에서 떡볶이집을 하셨어요. 말이 떡볶이집이지 제육덮밥부터 김치볶음밥, 찌개 종류까지 온갖 메뉴까지 하셨기 때문에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그 바람에 부모님은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고 자연스레 집안일은 딸인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아빠와 함께 밤늦게까지 가게 일을 하시는 엄마가 집안일까지 하시기는 힘들었으니까요. 어릴 땐 그저 엄마를 도와서 뭐라도 돕고 싶어서 했던 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리더군요. 그러다 머리가 조금씩 커가고 방과 후에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재미를 알고부터는 조금씩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오빠랑 동생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들 놀 거 다 놀고 있는데 왜 나만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 오빠랑 남동생 밥을 차려주고 청소랑 빨래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거기다 그렇게 집안일을 해도 칭찬은커녕 제가 깜빡하고 세탁이 끝난 빨래를 널지 않았다고 꾸지람을 듣거나 집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고 혼나기만 했어요. 그럴 때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오빠랑 동생도 있는데 왜 나만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넌 여자고 오빠랑 동생은 남자잖아. 집안일이야 당연히 여자가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생색을 내? 당연한 일하는 거 가지고. 기집애가 헛바람만 잔뜩 들어서는 툭 하면 밖으로 돌 생각만 하고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네가 안 하면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데 그거 좀 하는 게 그렇게 서운할 일이야? 난 너만 할 때 집안일에 밭일까지 돕고 살았어도 투정 한번 안 부리고 살았어. 코 깎아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살아. 그럼 되잖아. 제가 바란 건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엄마는 그런 말을 해주기는커녕 제가 유난을 떠는 것처럼 몰아세우셨어요. 정작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집을 어지르고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도 설거지 한 번 안 하는 오빠랑 동생한테는 저 몰래 용돈도 찔러주시고 운동화도 브랜드 제품으로 사주시면서 말이에요. 제 또래 친구들은 집에서 남녀 차별을 받으며 자라는 애들이 드물어서 특히나 저는 제 처지가 한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나이 때는 친구들과 나를 많이 비교하곤 하잖아요.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들만 봐도 애들 부모님이
딸이라서 오히려 더 집안일을 안 시키는 집이 많았어요. 결혼하면 집안일을 평생 하고 살 텐데 결혼 전까지는 공주 대접 받으며 살라고 안 시키는 집들도 있었고, 힘쓰는 건 남자가 해야 한다며 오히려 아들들한테 집안일이며 심부름을 시키는 집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이 곧 법이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독립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저희 집이 지방에 있었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자연스레 집을 나을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집은 서울이었으니까요.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든 집에서 버스나 지하철로 1시간 안짝이니 무슨 핑계로 집을 나가 살겠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방을 얻어 집을 나오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일단 저한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죠.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 결혼하는 것 말이에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3 수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독립에 대한 의지 때문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대학에 들어가면 바로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졸업과 동시에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 같은 생각이었죠. 아무튼 대학에 들어가는 건 성공했지만 제가 상상하던 것처럼 여유롭고 낭만이 살아있는 대학 생활은 아니었어요. 당시 부모님이 가게를 확장하시는 바람에 집안 상황이 좀 어려웠거든요. 빚까지 내서 확장을 했지만 오히려 손님은 줄어들었고 그 바람에 한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으니까요. 매달 은행 이자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팔자 좋게 캠퍼스 낭만이니 CC니 그런 소리를 할 처지가 아니었죠. 어떻게든 제 학비는 제 손으로 벌어야 했고 거기다 교통비며 밥값 같은 용돈도 제가 직접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과외도 하고 빵집 알바도 했고 방학 중에는 같은 과 동기 소개로 모 기업에서 간단한 자료조사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당시 남편은 막 대리로 승진한 참이었는데 성격도 좋고 일처리도 확실한 사람이라서 주변 평판이 좋았어요. 사회생활에 대해 잘 모르는 제 눈으로 봐도 확실히 일을 잘한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다 필요한 말과 필요하지 않은 말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라서 회사 내에 적이 없었어요. 특히 부장님도 무척 아끼는 게 보이더라고요. 주변에서 하도 인기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저도 남편한테 눈길이 가더라고요. 사실 생김새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데 말이죠. 그렇게 곁에서 곁눈질로 남편을 살피기만 했었는데 그러다 드디어 제대로 말을 해보게 된 거예요. 원래 아르바이트생들은 회식 자리에 끼워주지 않는데 그날은 운 좋게도 저만 회식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다들 퇴근하고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정직원들 업무를 돕고 있었는데 부장님이 오셔서는 회식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눈치껏 빠지라고 했더니 남편이 나서서 그러더라고요. 혜원씨, 같이 가요. 며칠 동안 같이 고생했잖아요. 부장님, 그래도 되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누가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부장님은 당연히 그러라고 하셨죠. 그렇게 난생 처음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사무실에서 볼 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었거든요. 이들은 정직원이고 나는 그저 2달짜리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걸 매 순간 느낄 정도로요. 그런데 고깃집에 둘러앉아 같이 술잔도 부딪히고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순간 나도 이들과 동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날 잠깐이긴 했지만요.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아무래도 남편 덕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남편은 그날 제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희 집 남자들한테서 받아보지 못한 배려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불판 앞에 앉자마자 집에서 늘 그랬듯이 저는 고기를 구우려고 집게를 손에 쥐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얼른 집게를 뺏어들면서 이러는 거 있죠.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예요. 혜원 씨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해요. 이래봬도 내가 고기 좀 구울 줄 알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갈비집을 하셔서 대학생 때도 어머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기 잘 굽는다고 손님들한테 팁도 엄청 받았다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무안할까봐 남편은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고기를 굽는 족족 제 접시에 올려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랑 부장님이 연이어 주시는 술도 저 대신 흑기사를 해주었어요. 지금껏 받아본 적 없는 대접이라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가슴 설레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내심 관심이 있던 남자였는데 저한테 잘해주기까지 하니까 완전 혹 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게다가 회식이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남편이 저랑 같은 방향이라서 택시를 같이 타고 가게 된 거예요. 좁은 차 안에서 술 냄새도 살살 풍기고 고작 한 잔이긴 했지만 알코올이 들어가 그런가 기분도 알딸딸하고 아무튼 묘하게 붕 떠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푼 남편을 보니 더 기분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학교에서 보던 남학생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어른스럽기도 하고 왠지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집까지 가는 내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저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있는 그 순간이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저를 바라보는 여직원들 눈빛이 좀 매섭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들 눈에도 그게 보였던가 봐요. 저랑 친한 알바생 하나가 저를 탕비실로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혜원아, 너 어제 뭐 실수한 거 있어? 아침부터 여직원들이 네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윤 대리님한테 꼬리를 친다나 뭐라나. 암튼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눈에 띄는 짓 하지 마. 어차피 이번 달이면 알바도 끝나고 안 볼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여기 있을 때까지는 잘 지내는 게 낫잖아. 조언이 고맙기는 했지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내가 언제 남편한테 꼬리를 쳤다고 그래요? 구워주는 고기 좀 받아먹고 흑기사 도움 좀 받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래도 어쨌든 정사원들을 상대로 싸워봤자 저만 손해라서 가급적 눈에 안 띄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남편이 저한테 와서는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지 뭐예요. 남편이 제자리로 올 때마다 여직원들이 힐끗거리며 우리 둘을 살피는 게 보이는데도 남편은 몰라서 그러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중간에서 저만 죽을 맛이었죠. 그런데 점심시간을 앞두고 남편이 사람들 보는 데서 제게 그러는 거 있죠. 혜원 씨, 내가 오늘 많이 힘들게 했죠. 대신 점심은 내가 살 테니까 이따 점심 같이 먹어요. 그 말에 하마터면 빽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이 남자가 눈치는 엿바꿔 먹었나? 여직원들이 아까부터 눈에 레이저가 뿜어 나올 정도로 우릴 보고 있는데 무슨 점심을 같이 먹어? 답답한 마음에 속이 안 좋아서 점심을 굶을 생각이라고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글쎄 점심시간에 저 먹으라고 숙취해소제랑 죽을 사왔지 뭐예요. 멀쩡한 속에 숙취해소제와 죽을 먹게 된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은 아침부터 사무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이상해요. 아무래도 제가 윤 대리님한테 꼬리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한테 말을 안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로 대놓고 말했으면 알아듣겠거니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지금 꼬리치는 건 혜원 씨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혜원 씨한테 들이대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어제 택시에서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나 혜원 씨가 마음에 든다고 잘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혜원 씨도 그렇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왜 이래요? 혹시 어제 술김에 한 소리였어요? 솔직히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남편이 했던 말도 그렇고 제가 했다는 말로요. 그래서 놀란 표정으로 입만 떡 벌리고 있었더니 남편이 되려 황당하다는 듯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이 상황이 답답한 건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저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고백을 받았다는데 내가 기억을 하면 이러고 있었겠어요? 남편도 제 반응을 보고는 제가 정말 몰랐다고 생각했는지 표정과 목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어제는 몰랐다 치고 오늘은 어때요? 나랑 사귈 생각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장이 강했던 것도 아니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은 안 하는 사람이라서 몰랐는데 은근히 저돌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불편해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기어이 대답을 들으려는지 꼼짝도 않고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세상 다 얻은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네요. 그날 회사 근처에서 남편과 함께 밥을 먹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결국 알바가 끝나는 그달 말까지 저는 사무실 여직원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안 사실인데 그때 택시 안에서 남편은 제게 고백 같은 건 하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이 지어낸 얘기였던 거죠. 그래도 마음에 품고 있던 남자한테 고백도 받고 사귀게 됐으니 결말은 해피엔딩인 셈이었지만요. 2달간의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더 이상 회사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종종 회사 사람들 근황을 전해 듣곤 했어요. 남편이 저랑 사귄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로는 여직원들이 남편한테 관심을 끊었다는 것과 제 남편과 조카 딸을 연결해 주려고 노력하시던 부장님이 우리의 교제 사실을 들으시곤 꽤 심기 불편해하셨다는 것까지 말이죠. 한 번은 제 남편한테 그러시더래요. 아니, 윤대리, 혼처는 내가 알아서 구해준다니까. 뭐가 급해서 그 어린 여자애랑 연애를 해? 자네가 지금 연애할 땐가? 결혼 상대를 만나도 시원찮을 판에.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격이 꽤나 급한 사람이구만. 아니면 어린 여자를 무척이나 밝히는 사람이거나. 하여간에 이번 일로 윤대리한테 실망했네. 조카 사이로 드리려고 오랜 시간 제 남편한테 공을 들이셨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오히려 싱글벙글이더라고요. 사실 그 조카라는 사람을 내가 좀 알거든. 내 중학교 동창이랑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건너 얘기를 좀 들었어. 대충 들어봐도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이더라. 부장님 때문에 억지로 소개받으면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던 차에 자기를 만났으니 내 입장에서 마음이 급했지. 그래서 거짓말까지 했던 거고. 그래도 뭐 자기도 내가 싫진 않았잖아. 안 그래? 택시에서 나한테 고백을 했었다느니 어쩌느니 했던 거짓말이 이런 이유에서 나온 거였더라고요. 뭐 그 바람에 사귀게 됐으니 잘 됐다고 해야겠지만요. 대학에 입학해서 3년이 되도록 소개팅 한 번 안 했던 제가 뜬금없이 직장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같은 과 동기들은 꽤나 놀라는 듯 했어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동기들이 저더러 얌전 떠는 고양이라고 부르곤 했거든요. 4학년이 되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때 남편은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었어요. 용돈이며 학원비도 대주고 모의 면접 준비도 도와주었거든요. 당시 저희 집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가게를 확장한 이후로 장사가 잘 안 되는 데다 아빠가 과로로 쓰러지셔서 병원 신세까지 지고 계셨거든요.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을 정도로 아빠 상태가 위급했어요.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가게를 엄마가 도맡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사채를 빌려 쓰게 되셨나 봐요. 남동생 학원비에 생활비,
아빠 병원비까지 나갈 돈은 수두룩한데 들어오는 돈은 적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 가게 사정은 더 안 좋아졌고 퇴원 후 뒤늦게 엄마가 사채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제대로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가게에 나가 일을 시작하셨어요. 무리하게 일을 하시다가 얼마 뒤 다시 쓰러지고 말았고 이번엔 전처럼 운 좋게 깨어나지 못하신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결국 엄마는 아빠 장례식 이후 가게를 정리해서 빚을 갚고 예전처럼 작은 규모로 다시 가게를 여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졸업 전에 취업에 성공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첫 월급을 타자마자 엄마가 바로 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 월급을 내놓으라는 거였죠. 집이 이 모양인데 딸이 돼서는 집에 월급 가져오는 건 당연한 거지. 너야 대학까지 잘 마쳤지만 네 동생 생각도 해야지. 그러니 월급에서 차비랑 밥값만 빼고 다 가져와. 엄마, 어떻게 그래. 직장 생활하려면 옷이나 구두도 사야 하고 동료들 경조사비까지 나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리고 엄마는 왜 나한테만 월급 가져오라 그래? 오빠는 나보다 더 버는데도 월급 가져오란 소리 안 하잖아. 오빠랑 너랑 같아? 남자는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깨가 움츠러든다고. 넌 네 오빠가 돈 없어서 남들 앞에서 빌빌거리고 살면 좋겠니? 남자는 자고로 안에서 대접을 받아야 밖에서도 길을 펴고 사는 법이야. 그러니 네 오빠한테는 괜한 소리 하지 마라. 집이 이 꼴이 됐는데도 저희 오빠는 겨울이면 친구들이랑 스키장에 다니고 여름이면 해외 휴양지로 여행을 다니곤 했어요. 무력은 어찌나 많은지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 지갑에 명품 구두, 언젠가는 한 달치 월급을 다 털어야 할 만큼 비싼 명품 양복까지 사 입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엄마는 이제 겨우 직장인이 된 저희 쥐꼬리만한 월급을 탐내시다니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남편한테 신세진 게 있어서 이제는 저도 좀 데이트 비용도 내고 선물도 해주고 싶었는데 어림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결혼을 좀 서두를까? 같이 살면 자기가 버는 돈은 집에 보태고 내 월급으로 둘이 살면 되잖아. 뭐라고? 자기가 왜 그렇게까지 해? 그리고 결혼은 뭐 빈손으로 해? 지금 우리 집 사정으로는 나 혼수도 못 해줘. 내 월급까지 가져다 쓸 판국인데 결혼은 어림도 없지. 자기가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방법이야 찾으면 되는 거지. 우리 그냥 이참에 확 결혼해버릴까?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집을 나가는 게 일생일대 제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은 맨손으로 하나요? 아직 모아둔 돈도 없고 앞으로도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판에 무슨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넘기고 말았는데 남편은 꽤 진심이었던가 봐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결혼 얘기가 처음 나오고 얼마 뒤 남편이 퇴근길에 저희 회사까지 왔더라고요. 뜬금없이 갈비를 사준다고 저를 끌고 갔는데 도착하기 몇 분 전에야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셔서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갈비집에 가는 길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화부터 나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결혼을 하게 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어머님을 뵙는 자리인데 옷차림도 그렇고 선물도 준비 못한 채 간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따져. 그리고 따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밥 먹으러 가게에 들리는 건데 뭘 준비하냐? 정 그렇게 걱정되면 가는 길에 빵집에 들러서 파운드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자고. 저와 달리 매사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인 남편 때문에 평소 당황하게 되는 일이 많긴 했지만 이번처럼 당황스러운 적도 없었어요. 결국 근처 빵집에 들려 파운드 케이크와 가게 직원분들이 드실 빵을 샀어요. 남편 말로는 그냥 평범한 갈비집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 야외에 별관도 있고
전체 규모도 크고 손님도 엄청 많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평일이라서 그나마 적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주말에는 본관, 별관 할 거 없이 손님들로 꽉 찬다고 말이죠. 여기에 비하면 저희 가게는 소꿉장난을 하는 거에 불과했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가는데도 어머님은 놀라시기보다는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퇴근하고 바로 왔다고 하니까 손수 밥상부터 차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님은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직접 구운 고기를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시고 하나라도 더 먹이시려고 반찬을 이것저것 내오시더라고요. 내가 딸이 없어서 그런가? 어쩜 이렇게 다 예뻐 보이나 모르겠네. 밥 먹는데 자꾸 쳐다봐서 미안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다들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가요. 남편이 처음 회식 자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은 다 익은 고기를 제 앞접시에 잔뜩 올려주셨어요. 그래, 식은 언제 올릴 거예요? 우리 애 말로는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던데. 예식장 잡기 곤란하면 우리 가게 야외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식사는 본관에서 하면 되니까. 요즘은 스몰웨딩이 유행이라 그런가? 종종 우리 가게에 결혼식 의뢰가 들어와요. 별관 정원에 조경을 잘 꾸며놔서 그런가 야외 결혼식 하기 괜찮더라고요. 마치 진작부터 생각해 두신 것처럼 어머님께서는 결혼식에 대한 세세한 구상까지 전하시며 제 반응을 살피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맞장구를 치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예식장 잡기도 힘들다는데 여기서 하면 일정 잡기도 편하고 따로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어머,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건가?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데서 하는 게 싫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어머님은 혹시라도 제가 싫다고 할까봐 지레 걱정을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싫을 이유가 없었죠. 어머님 말씀대로 돈도 안 들고 날짜도 우리 편히 가보며 잡을 수 있는걸요. 게다가 어머님이 왜 이곳에서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고요. 제가 결혼 자금이 없다고 했던 걸 아들한테 전해들으시곤 어떻게든 부담을 지우지 않으시려고 그런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제 부모 형제들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저도 자꾸만 결혼을 하는 쪽으로 흔들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말이죠. 그래서 두 눈 꼭 감고 남편 뜻대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신혼집은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면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살기 그렇다면서요. 어머님은 가게 근처에 작은 집을 따로 알아보시겠다고 하길래 그럴 거 없이 같이 사시자고 했어요.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시집가는 주제에 어머님을 내쫓고 그 집에서 사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처음엔 한사코 거절을 하시던 어머님도 저랑 남편이 계속해서 졸랐더니 결국엔 못 이기시는 척 그러기로 하셨어요. 대신 함께 사는 집이니 혼수는 따로 해올 거 없이 어머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염치 없는 건 알지만 저로서는 당장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넙죽 받기만 했네요. 이미 결혼식부터 살 집까지 다 준비를 한 채 엄마한테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당연히 엄마는 펄쩍 뛰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막내 대학 등록금은 어쩌고? 네 월급 없으면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어쩌냐고. 이제 겨우 돈 벌기 시작해서 한시름 놓는가 했더니 벌써부터 결혼해서 집 나갈 꿈이냐? 넌 어쩌면 이렇게 양심이 없어. 동생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이렇게 이기적인 걸 딸년이라고 키운 내가 미친년이지. 엄마는 가진 것도 없이 결혼하겠다는 딸 걱정은 안 되고 막내 아들 등록금 걱정만 돼? 애초에 그걸 왜 내 월급으로 내야 되는 건데. 오빠는 지 쓸 거 다 쓰고 사는데 왜 내 월급은 내가 아니라 막내를 위해서 써야 하느냐고.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한테 서운했던 거 한두 번이 아니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 집안일 하느라 친구들이랑 놀러도 못 다녔어. 그때도 오빠랑 막내는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살았다고.
왜 매번 나만 희생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왜 엄마한테 나는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인 거냐고. 왜 벌써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 그랬지? 이래서 엄마가 나를 자식이 아니라 써먹을 도구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엄마가 반대해도 나 결혼할 거야. 우리 식구들이랑 다르게 날 가족으로 받아주고 위해주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 거라고. 그러니까 내 결혼 방해할 생각 하지 마. 그렇게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감행했어요. 결혼 후에도 동생 등록금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엄마는 결혼식장에 참석해 주었어요. 결혼하고 이듬해 출산을 하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그때 마침 남동생이 군입대를 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었나 몰라요. 저희 엄마 성격에 휴직 중이라고 해서 친정에 돈 못 보내는 걸 봐줄 리 만무하니까요. 솔직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힘쓰길 바라셨어요. 어머님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우리 식구가 돈 걱정 없이 살 정도는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럴 수 없었던 건 친정에 보내는 돈 때문이었어요. 남동생이 대학만 졸업하면 그때는 정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며 버텨가 나갔던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식을 키우는 여성분들은 어린 자식을 떼놓고 출근하는 순간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잘 아실 거예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저만 보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옷자락을 꼭 치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곤 했거든요. 그렇게 어린 자식 가슴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직장 생활을 했던 저였는데 그 말로는 배신뿐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남동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는 나이가 되었어요. 오빠는 제가 결혼하고 2년 뒤에 결혼해서 자식 없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재작년 가을이던가요? 작은 올케가 웬일로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어머님 정말 이상한 거 아세요? 아니 아주버님은 집도 있고 처가에 돈도 많아서 살만한데도 굳이 어머님 집을 아주버님한테 주는 이유가 뭐래요? 솔직히 우리는 집도 전세고 애도 있잖아요. 그런데 꼴랑 돈도 안 되는 가게 물려주시는 걸로 퉁시시려 들더라고요. 같은 아들인데 장남이랑 처남을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시는 집을 오빠한테 주고 가게는 막내한테 줬다는 얘기잖아요. 작은 올케는 그마저도 성에 안 찬다고 저한테 고자질하러 전화한 거고요. 지금까지 친정에 돈을 지지고 살아온 저는 정작 10원짜리 동전 하나 못 받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올케가 정색을 하며 그러네요. 어머머? 언니 지금 우리 그 대학 등록금 좀 내줬다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에 담고 계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언니는 부모님 덕보고 살았잖아요. 우리 그이만 집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고생한 거 다 아는데 그깟 걸로 생색을 내시니까 듣기 좀 그러네요. 전화 끊을게요. 괜히 언니한테 전화했다가 기분만 더 상했어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난 이후로 올케는 제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오빠네는 원래부터 저를 비롯해 동생네랑도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았고요. 말로는 잘 사는 처가 식구들하고만 교류하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오빠는 돈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라서 놀라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2년이 흐른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아들한테 전 재산을 다 넘겨줬던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지 뭐예요. 그날은 집에 시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저희 엄마가 옷가방을 들고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앞으로 이 집에서 살겠다며 시어머니한테 이러셨다는 거예요. 사돈, 지난 10년 동안 내 딸이 사돈 모시고 살았으니 이제 내 차례 아닙니까? 하나뿐인 내 딸 자식 사돈이 부려먹고 살았으면 이제 저한테 양보하실 때도 된 거 아니냐고요. 사돈이야 가게 장사도 잘 되니 먹고 사는 게 문제겠어요? 하지만 저는요,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처지라서 여기 아니고서는 갈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 그 방은 나한테 넘기시고 사돈은 따로 살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시어머니 침대에 대자로 누워서는 꿈쩍도 않으신 거예요.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뒤늦게 달려온 저는 시어머니 침대를 차지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그러자 엄마는 벌떡 일어나며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긴? 아들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내 딸년이랑 살려고 왔다. 왜? 그러면 안 돼? 너도 나 버리고 돈 많은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 생각이냐? 아휴, 내가 자식을 헛기웠지. 늙음하게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길바닥에 나 앉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우, 서러워라. 아우, 내 팔자야. 엄마는 애처럼 서럽게 엉엉 울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셨어요. 그리고는 오빠와 동생이 엄마 재산만 빼먹고 딸네 집에 가서 살려며 내쫓은 일을 세세하게 털어놓았어요. 집만 주면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던 오빠와 가게만 물려주면 엄마 노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동생은 둘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들들한테 야속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살아보러 발버둥 쳤지만 류마티스가 심해져서 더는 일을 못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진작 나를 찾아오지 않았냐고 했더니 오빠랑 동생한테 전 재산 물려준 거 들킬까봐 그랬다네요.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네가 알면 네 오빠랑 막내한테 찾아가 네 목 떼어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 너한테 연락을 하겠니? 다른 건 몰라도 내 새끼들끼리 법정 싸움하는 건 못 본다. 그런 엄마를 가만히 내려다보시던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친정 엄마한테 건네시더군요. 제가 잘 아는 변호사입니다. 저희 가게 상호 되시면 알아서 일 처리해 줄 테니 그만 일어나세요. 그러게 두 아들한테 하듯 하나뿐인 딸도 좀 아껴주시지 그랬습니까? 두 아들들이 사부인 재산만 빼먹고 나 몰라라 할 걸 정말 모르셨어요?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자식 키우면서 이놈이 어떤 성정을 지닌 놈인지 다 아셨을 거 아닙니까? 혜원이가 재산 떼어달라 그럴까봐 그동안 연락 안 하셨다고요. 어쩜 그렇게 자신 딸을 모르십니까? 얘가 어디 그러랍니까? 안사돈 하는 걸 보면 솔직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지만 내 며느리 가슴 아플까봐 변호사 대드리는 겁니다. 가서 아들들한테 뺏긴 집이랑 가게 되찾으시고 다시는 내 며느리 가슴에 못질하지 마세요. 사부인 재산 안 주셔도 됩니다. 내 며느리한테는 내가 내 재산 떼어줄 테니까요. 대신 이 집에서 나가기 전에 며느리한테 사과는 하세요. 딸 자식 가슴에 수없이 못 박은 거, 두 아들이랑 차별해서 눈물 흘리게 만든 거 하나도 빠짐없이 사과하시라고요. 늘 온화한 모습만 보이시던 시어머니는 그날만큼은 사나운 호랑이처럼 저희 엄마를 다그치셨어요. 그 기세에 눌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랬는지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한테 받은 차별의 상처가 아물지는 않더라고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엄마는 그 길로 나가서 어머님이 알려준 변호사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와 두 아들 간의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평생 두 아들을 애지중지하던 엄마가 그 아들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하다니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쌤통이다 싶었어요.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재산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는 신경 안 쓰고 살려고요. 엄마 재산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저를 자식으로 생각지도 않는 사람한테 신경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친정 엄마보다도 저를 더 아껴주시는 시어머니 생각을 해드리는 게 나으니까요. 엄마가 아들들과 저를 차별했던 것처럼 이제는 저도 엄마를 시어머니와 차별할 생각이에요. 당해봐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알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6년 만에 남편한테 5만 정 다 떨어져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현재 저는 든든한 아들과 친구 같은 딸을 키우고 있고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며 친정 부모님에게 전에는 마음껏 하지 못한 효도도 많이 하며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고생만 옴팡지게 한 뒤 친정으로 돌아온 불효녀거든요. 그러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는데 어쩌겠어요.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부모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걸요. 그리고 나중엔 아이들 보고 참고 살았는데 왜 참고 살았는지. 이혼한 지금은 그 참고 산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지경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능력 있는 남편이랑 산다는 약간의 자부심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부질없는 거였어요. 아니, 남편의 능력이란 것도 실상은 전부 거짓 허풍이었는데요. 그 인간은 정말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기세등등했죠. 정말 과거의 그 인간을 떠올리면 세상 무서운 것도 아쉬운 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렇다고 그 인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아무리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15년이나 같이 살지 않았겠죠. 원래 나쁜 짓이라는 게 처음이 어렵고 그러다 시작되면 점점 간땡이가 붙기 마련이잖아요. 그 인간도 그랬어요. 물론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여전히 제 남편이 능력이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데도 약간 기가 죽어 지냈어요. 시부모님도 당신 아들이 돈을 잘 버니 그 기세가 대단하셨거든요. 참고로 남편은 그 집안의 장남이고 저도 장녀였는데요. 장남과 장녀이니만큼 저도 남편도 자기 집에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는 편이었어요. 거기에 저는 며느리이기도 했으니 시댁에도 신경을 써야만 했는데 사위였던 남편은 그게 아니었죠. 뭐 말로는 결혼 반대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는 듯 장인 장모가 자기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 낯을 가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자기가 더 저희 친정을 멀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위 노릇커녕 친정에도 잘 가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말씀은 달리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부분을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그래도 딸이 반대까지 무릅쓰고 데려온 사위니 미우나 고우나 우리 사위라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챙겨주려 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 마음도 몰라주더라고요. 마치 결혼 전 반대했던 걸 좋은 명분으로 삼아 원래 자기 부모님은 나 안 좋아하잖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에 반면 저는 맏며느리라고 자기 집 행사에는 자기는 바빠서 못 가도 저는 꼭 보내려고 안달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가기 싫었죠. 시어머니랑 사이도 좋지 않았거든요. 참고로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은 사이가 굉장히 나쁘십니다. 그런데 두 분 다 헤어질 마음은 없고요. 그냥 지지고 볶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으며 사세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너는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내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났냐? 너는 참 복도 많다. 나는 우리 아들 같은 남편이랑 사는 게 평생 꿈이었어. 아,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이렇게 저더러 서방복 있다고 돌려서 자기 아들 자랑을 하셨는데요. 저런 말을 들으면 아주 기가 찼죠. 결혼할 당시에는 제가 남편보다 돈을 훨씬 많이 모았고 또 잘 벌었거든요. 그러다 아이들 낳고 건설업을 하는 남편이 뒤늦게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부터는 자기 아들이 대단하고
그런 자기 아들이랑 사는 제가 땡잡았다며 저런 말을 밥 먹듯이 하셨어요. 한마디로 자기 아들이 돈을 잘 버니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이 아깝다는 거였죠. 그전에는 반찬도 자주 만들어주시고 주말이면 쉬라고 아이들도 봐주시는 시어머니셨는데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얼굴색을 싹 바꾸니 저도 실망감이 여간 큰 게 아니었어요. 아, 원래는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이 드니 저도 시어머니가 달리 보였는데요. 남편은 돈을 벌더니 자기 집에 극진한 효자가 되더라고요. 시댁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홍길동처럼 날아가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하곤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공사하다 좋은 게 있으면 시댁에도 설치를 해줬는데 시댁에 가면 늘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어머니, 싱크대 새로 하셨네요. 엄청 좋아 보여요. 하고 제가 물으면 네 남편이 글쎄 어디 공사하고 남은 자재라고 우리 집에 사람 보내서 해줬다. 좋아 보이지? 내가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하지. 요즘 이게 유행이라며?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솔직히 우리 집 싱크대도 있는데 시댁 먼저 저리 챙기니 기분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서운한 티를 내면요. 저를 아주 한심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뭘 또 그래. 내가 다음엔 우리 집 싱크대 바꿔줄게. 엄마가 우리보다 살면 얼마나 더 살아?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엄마 먼저지. 아니, 며느리가 그런 것도 이해 못해?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늘 자기 집만 우선순위로 챙기니까 그게 서운하다는 거지. 우리는 같이 살잖아. 뭘 또 그래. 아까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쓰면 또 얼마나 쓰겠어. 우리 집은 내가 차차 바꿔준다고. 셈을 낼 걸 내라. 저렇게 저를 아주 속이 좁은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참 기분이 그랬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부모 위하겠다는데 네가 왜? 뭐라고 하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치사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더라고요. 아니, 부부 사이는 원래 서로 돕고 살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힘들어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거나 회사 일로 아이들 케어가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면 10번 말해야 한 번 들어줄까 말까였고 거기에서도 불만이 쌓이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인데 왜 엄마인 저만 일과 육아를 다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기회만 있으면 남편에게 늘 불만을 표현했어요. 으이그 또 시작이다. 원래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잖아. 왜 또 나를 들들 볶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내가 뭘 알아. 뭘 알아야 애를 보지. 애들도 그래. 아빠보다는 엄마만 찾는데 자기가 하는 게 훨씬 낫지. 난 가장이니까 돈 많이 벌어오면 되잖아. 누가 들으면 외벌이인 줄 알겠네. 나는 뭐 돈 안 벌어? 그리고 자기 그 돈 벌어서 온전히 우리한테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 기분 낼 거 다 내고 나한테는 생활비만 갖다 주면서 왜 그걸로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듯 말하는 건데 그럼 나 회사 그만둘 테니까 내가 벌어오는 만큼 생활비 더 줘. 웃기고 있네. 그건 또 무슨 도둑놈 심보냐? 그럼 나만 죽어라 일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고정 수입이 없잖아. 일한 만큼 버는 건데 마누라가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고. 생활비 따박따박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막말로 그 돈으로 살 수 있으면 회사 그만둬. 대신 돈 부족하다고 나한테 더 달라고 하지 마. 나는 자기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줄 거니까. 이렇게 남편은 말끝마다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뭐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10년이 넘어가니 점점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 애들도 아빠보다는 엄마인 저를 따랐고 아빠가 집에 있으면 불편해했는데 그럼 또 남편은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더군요. 제가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서 애들이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 거래요. 아니, 애들이야 자기 할 탓 아닌가요? 자기가 잘했다면 애들도 아빠를 잘 따랐겠죠. 그런데 자기는 쥐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애들이 자기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다니 이건 도대체 무슨 심보죠? 그리고 남편이 말끝마다 제 기분을 해치고
밥맛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저도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부탁할 생각도 없이 제 손으로 처리했는데요. 그러다 결혼 16년 차가 되었을 때 제가 혼자 해결하기엔 다소 벅찬 일이 생겨났어요. 바로 저희 친정집 수리 문제였는데요. 저희 친정이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던 집으로 저희 할머니 때부터 쭉 살던 집이었는데 저도 제 남동생도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하자가 참 많았고 그래도 그때마다 수리해서 사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골치 아픈 누수 문제가 터졌다며 친정엄마가 난감해하셨어요. 사위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 바로 도와달라고 하실 만도 한데 사위가 처가를 불편해한다는 걸 아니 저희 부모님이 직접 수소문해서 업자를 불러 몇 차례 고치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원인을 잡지 못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누수 탐지 비용이라며 돈만 수십만 원을 날렸다 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다며 저한테 SOS를 치셨어요. 말이 저한테지 저를 통해서 사위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건데 설마 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했어요. 제가 최대한 부탁하는 저자세로 말을 했는데도 다른 전문가들이 못 잡았으면 나도 모르는 거지. 내가 간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어.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서운한 게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같은 말이라도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집도 아니고 처가 문제에 저리 남보다도 못한 말을 하다니 이건 우리 부모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무슨 반응이 이래? 지금 남의 집 얘기야? 우리 엄마 아빠 지금 그 누수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그래도 자기는 일반인보다 잘 알 거잖아. 알긴 뭘 알아, 똑같지. 그리고 다른 업자 불러보시라고 해. 이미 업체 3군데나 불렀다니까. 올 때마다 누수 탐지인지 뭔지 그거 하고 원인도 못 찾고 돈만 날렸대. 집이 오래돼서 못 찾는다고만 했다는데 답답하지. 당장 집을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나도 가서 못 찾겠지. 이참에 방수랑 배관이랑 다 뜯고 새로 하시라 그래. 근데 그거 돈 장난 아니다. 누가 그걸 몰라? 그래서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시댁에 이런 일 있었어 봐. 자기가 벌써 발벗고 나섰을 거잖아. 그야 내 부모니까 그렇지. 자기네도 처남 있잖아. 왜 자기가 나서서 그래? 걔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뭘 알아.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바빠서 그래. 그리고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하냐? 돈이 한두 푼 드냐고. 요즘 사람 하나 불러서 일 시키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막말로 그 돈 나 줄 거냐고. 뭐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도 없고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남도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았는데 사위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가에 저럴 수 있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로 제가 삐져서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고 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저런 상황에 기분 나쁘지 않을 여자가 세상 천지 어딨나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랑 결혼 못하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 주접을 떨더니 이래서 결혼 전 남자가 하는 말은 믿지 말라고 하는 건가 봐요. 결혼만 해주면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처가에도 큰아들처럼 충성하고 살겠다던 남편이었는데 그걸 믿은 제가 바보였죠.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저는 남편한테 단단히 뿔이 났는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그 일로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어요. 이혼은 그 다음날 시댁에 다녀온 이후였죠. 글쎄 시댁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방문한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쁘고 돈 타령하던 남편이 글쎄 시댁에 가전제품을 전부 다 S전자 최신 제품으로 바꿔드린 거 있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좋아서 자랑하기 바쁘셨어요. 자기가 아들 하나를 잘 낳아서 이런 호강을 받고 산다며 제 속을 긁으셨는데
아무리 화를 누리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덕분에 그날 식사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급기야 체하기까지 했는데 그날 남편하고도 대판했어요. 아니 어떻게 치사하게 사람이 그래? 우리 친정 수리하는 데는 돈 많이 든다고 사람 빈정상하게 하더니 시댁은 가전제품 싹 다 바꿔드렸더라? 아, 그거 아는 사람 통해서 싸게 했어. 엄마가 냉장고에서 자꾸 소리 난다고 하는데 8년이나 썼잖아. 그래서 겸사겸사 다 바꿔드렸지. 우리 엄마도 최신 제품 좀 써봐야지. 우리 집 냉장고도 8년 됐거든? 그 냉장고 우리 냉장고 바꾸면서 따라 바꾸고 싶다고 같이 바꿔드렸잖아. 그럼 우리 집 가전제품도 바꿔줘야지. 별, 자기는 이럴 때 보면 사람이 참 속물이야. 그래 알았어. 지금 당장은 힘들고 나중에 봐서 바꿔줄게. 샘낼 게 없어서 시댁 가전제품 바꿔준 걸 샘을 내냐? 몇 살이야?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내가 우리 친정 수리 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하더니 자기 집에는 펑펑 쓰니까 그렇잖아. 뭘 또 펑펑 썼다고 그래. 하물며 내가 내 부모 챙기지 네 부모 챙기겠냐? 억울하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친정에 해드려. 뭐?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말하기도 싫다. 알겠어. 니네 집 우리 집 선 긋자는 거지? 그래, 나도 좋아. 저는 그날 마음이 단단히 상했어요.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데 10년 넘게 아이 낳고 같이 산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야말로 오만 정이 떨어진 건데 네가 하면 나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자기가 사위 노릇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며느리 노릇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는 이왕이면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유치한 기싸움이 이혼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뭐 저런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인데 시어머니처럼 저도 이혼 못하고 저 인간이랑 늙어지도록 지지고 볶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아무래도 자기 엄마는 참고 살았으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미쳤나요? 15년을 살았는데 콩깍지가 벗겨져도 진작에 벗겨졌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저희 가족이나 친정에는 그렇게 짜게 굴 수가 없었는데 애들도 다 큰 마당에 빌미가 생기면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물론 이혼하려고 벼르고 산 건 아니었지만 굳이 시어머니처럼 살 마음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친정집 누수권으로 싸우게 되면서 저는 여차하면 정말 이혼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는 남편한테 친정집 문제로 아쉬운 소리는 않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서 누수 전문 업체를 수배했고 문제를 찾지 못하면 아예 그냥 배관공사와 방수를 다시 하기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긴 했는지 하루 종일 탐지한 결과 누수를 찾게 되었죠. 전문가는 정말 전문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용은 제가 부담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미안하다며 그 돈을 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제 통장에 입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냉전인 상태로 한 달 가까이 되어갈 즈음 시댁 제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제가 그 제사에 가지 않을 것이니 그제야 남편이 먼저 저희 친정에 대해 묻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한 것 같으니 제 기분을 살살 풀어보겠다 이거였죠. 그나저나 처갓집 누수 문제는 어떻게 됐어? 설마 아직도야? 이거 정말 내가 나서야 하나? 라고 입방정을 떨었는데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번 기회로 당신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고 이혼하자고 준비한 말을 뱉었는데요. 남편이 무슨 이깟일로 이혼을 하자며 저더러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협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나 참 누가 마음에 없다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혼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한테 자기는 바빠서 도와주지 못한 건데 저는 악의적으로 자기 집에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자기도 내가 싫다는 거네. 며느리 노릇도 안 하는데 나랑 왜 살아? 우리 이제 시간 그만 끌고 각자 길 가자. 애들도 컸잖아.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그리고 애들이 컸어도 애들이지. 부모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그래, 얘기 잘했다. 그럼 당신 같은 아빠를 보고 애들은 뭘 배울까? 나는 말이야, 내가 당신이랑 16년 가까이 살았다는 사실보다 우리 애들이 당신 같은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상으로 받아들일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그리고 내가 왜 이혼 얘기까지 하는지 정말 몰라? 자기는 자기 부모님만 챙기는 사람이잖아. 지금도 다음 주에 자기 집 제사가 있으니까 나 구워 삶아보려고 이러는 거고.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래,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얼씨구나 하고 우리 집 제사 때 버티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내가 진짜 억울해서 그러는데 내가 바빠서 처갓집 못 도와줬다고 몇 번을 말해. 업체 불러서 해결됐다며. 그럼 된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그 낡아 빠진 집 나중엔 내가 도울 일이 있겠지. 됐어. 나중에 도울 일이 있을 거라고? 웃기고 있네. 그걸 기다리느니 평화통일을 기다리겠다. 진짜 유치하게 계속 이럴래?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약속해. 됐냐? 남편은 제가 이혼 소리를 하자 저렇게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마음에도 없는 사과에 더 약이 올랐는데 남편 말대로 얼씨구나 좋다고 제사에 일부러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고 놀러 나갔어요. 물론 핸드폰은 친구들 만난 뒤로 꺼버렸죠.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 전원을 다시 켰는데 저는 제 핸드폰이 폭발하는 줄 알았네요. 부재중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던지 50통이 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시어머니셨는데 문자도 정말 읽는 게 힘들 정도로 살벌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랑 호의호식하면서 자기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없어서 자기가 제사 음식하느라 응급실에 실려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했는데요. 그 문자를 보니 고소하기도 하고 지난 무수히 많은 제사가 떠올라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한 이후 제사 음식은 전부 저한테 시키셨거든요.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공평하지 않겠냐며 자기는 정말 쉬운 일만 골라 하셨죠. 그리고 제가 제사 준비를 힘들어하는 티라도 낼라 치면 이깟게 뭐가 힘들다고 앓는 소리를 해. 나 때는 제사 준비도 꼬박 일주일 넘게 했어. 이렇게 제 입을 막으셨는데 이혼하면 저딴 집구석 행사에도 자유라고 생각하니 하루라도 더 빨리 이혼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사실 더 막 나간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기분도 풀어줄 겸 난데없이 가족여행을 가자고 남편한테 말을 했다는데요. 야,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냐? 자기는 정말 복받은 줄 알아. 제사도 안 온 며느리 뭐가 이쁘다고. 그러게, 뭐가 이쁘다고 나를 데리고 여행을 가자고 하시겠어? 나는 핑계고 당신이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자기는 자기 엄마를 그렇게 모르니? 그리고 미리 말하겠는데 나 그 여행 안 가. 그게 여행이니? 시발들러 가는 거지? 진짜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꼬였냐? 왜 말을 그렇게 해? 왜긴 오만정 떨어져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대단하게 아까운 아들 어머님한테 돌려드리고 싶다니까? 자기도 그래. 자기도 자기 본가가 제일 우선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저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족여행을 가든 가족 초상을 치르든 저는 절대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는데 이윽고 여행 당일날이 되었죠. 그리고 설마 했지만 제가 가지 않겠다고 버티니 하는 수 없이 남편만 자기 식구들 픽업하러 나갔는데 1시간 정도 됐을까?
제 핸드폰에 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에게 불이 나도록 전화하는 이는 시어머니셨죠. 자기가 제사도 봐줬는데 가족여행까지 파투를 냈으니 모르긴 몰라도 단단히 뿔이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원을 끄려고 하는 찰나 핸드폰이 또 울리는 바람에 원치 않는 통화가 연결되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쇼미더머니 래퍼인 줄 알았어요. 어찌나 숨도 쉬지 않고 말씀을 잘하시는지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윽고 말씀이 끝나셨는지 너 내 말 듣고 있니? 왜 대답이 없어? 라고 하셨는데 마침내 제 순서가 왔으니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듣지 않으셨냐고 저는 가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어머님 집 행사에 참여할 일 없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도 제대로 전달했는데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미 당신 아들한테 다 들었다면서 정말 그 아들의 그 엄마라고 저더러 까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이유로 이혼했으면 당신은 100번도 했을 거라며 기회 줄 때 못 이기는 척 튀어오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니, 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라고요. 그래, 매 순간 진심이지. 내가 그 마음 왜 모르겠니? 그리고 우리 아들도 충분히 반성하는 눈치던데 네가 좀 봐줘야 하지 않겠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본의 아니게 그런 거라는데 네가 네 남편을 이해해줘야지. 싫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도 안 믿거든요. 죄송하지만 제 마음 바뀌지 않을 거니까 저 빼고 재미난 여행 하고 오세요. 오히려 제가 가면 더 분위기만 이상해져요. 예, 네가 안 오는데 어떻게 재미난 여행을 해? 원래 부부싸움은 백해무익한 거다. 그러지 말고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애들 데리고 택시 타고 후딱 넘어와라. 지금은 둘 다 혈기왕성하고 돈도 아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야, 늙으면 의지할 사람은 옆에 있는 배우자밖에 없는 거다. 야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야라고 하셨어요? 어머, 그랬니? 에이, 내가 언제?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애들한테도 진작에 물어봤는데 싫다고 했어요. 애들도 엄마만 고생하는데 그거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너는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한 거니? 누가 들으면 내가 일부러 너만 고생시키는 줄 알겠다. 맞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저도 더는 바보처럼 저 도리하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니는데 저라고 바쁜 날이 없겠어요? 이래서 요즘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네가 바쁜 거랑 우리 아들이 바쁜 거랑 같니? 벌어오는 돈 액수부터가 다른데. 그리고 며느리는 원래 시댁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처가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니다. 누가 손님을 일을 시키니? 그건 애당초 니네 부모가 잘못하신 거야. 더 말하기 입 아프다. 30분 줄 테니까 얼른 튀어와. 더는 못 기다린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당신 말씀만 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쫄지도 않았는데요. 솔직히 저러다 말겠지 했어요. 막말로 데려가서 일할 사람 없으면 밖에서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될 일이고 갔다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할지언정 오늘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라는 여행은 안 가고 집으로 들이닥쳐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저를 아예 끌고 갈 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언성이 아까 통화 때보다 한층 더 높아지셨는데 침까지 튀기며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셨어요. 여기서 더 기분 나쁜 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뒤에 남편과 시아버님이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며 있었다는 거였는데 이쯤 되면 정말로 누가 이기나 승부를 내야 할 것만 같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시다가 자기 분을 못 이기셨는지 제 머리채를 잡으려 순식간에 달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시어머니의 두 손을 제가 잡아버렸는데 제 코앞까지 온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그 눈빛이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그 눈빛은 그야말로 이번에는 절대 저를 봐주지 않겠다는 어떤 결의 같은 것이 느껴졌는데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먼저 전화로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 저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심보는 무슨 심보냐고 저 역시 눈에 불을 켜고 대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가 우습냐? 내가 튀어오라고 했냐 안 했냐?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내 기필코 오늘은 네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야 말 것이야. 너 이 손 안 나?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 그때 당시 나이는 60대 초반이셨어요. 평상시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날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심지어 훨씬 젊은 저보다도 힘이 장사셨는데 제가 힘으로 밀리는 것 같으니 남편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피식피식 거리더라고요. 저런 걸 남편이라고. 저는 순간 너무 열받아 없던 힘도 솟아났는데 그대로 시어머니를 힘으로 힘껏 밀어버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가셨는데 그제야 남편이 뛰어와 시어머니 상태를 살폈어요. 그리고 죽일 듯 저에게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다 우리 엄마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도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그러게 왜 여길 모시고 와? 그냥 여행 가면 되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라고 했더니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기 죽는다며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둘이 싸웠으면 둘이 해결해야지 왜 자기한테까지 피해를 주냐며 명령기를 펼치셨는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피해를 자기가 일부러 받고 계셨잖아요. 네가 오늘 우리 여행 못 간 것까지 전부 손해배상해. 그리고 나 밀친 것까지 병원비도 내놔라. 달려든 건 어머님이셨어요. 저는 정당방위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로 오시라고 했어요? 왜 제가 손해배상을 해요? 보아하니 저 없이 여행 가서 고생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억지 부리시는 거잖아요. 아니, 어머니 아들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내 아들은 힘들잖아.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런 날은 쉬어야지. 그리고 어차피 가는 동안도 우리 아들이 운전하는데 이게 여행이니? 그럼 적어도 가서는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 여행도 어머님이 가고 싶어서 저 판 거 아니에요? 뭐가 어쩌고 저째? 저게 아주 이혼 소리 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네. 야, 너 이혼이 그렇게 네 마음처럼 될 줄 알아? 내 아들이 사고 친 게 없는데 법이 네 편을 들어줄 것 같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댁가족 수발 두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럼 너 대신 네 딸이라도 데려갈 테니 세영이 나오라고 그래. 뭐라고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영이 어머니 손녀예요. 어떻게 며느리 대신 손녀를 부려먹겠다고 하세요? 할머니가 그게 손녀한테 할 소리세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 미쳤냐고 그랬냐? 저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 그러게 내가 진작에 좋게 말할 때 넘어갔으면 됐잖아. 왜 일을 점점 크게 만들어?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이 하잖아. 지 아빠 우습게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하고. 그게 왜 내 탓이야. 애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런 거 싫었으면 애들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뭐야? 됐다. 상대도 안 되는 너랑 무슨 얘기를 더 하겠니? 그래, 이혼해. 대신 애들은 못 주니까 그런 줄 알고 서준이 세영이 이리 나와. 이제부터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가서 산다. 대충 짐 싸서 10분 내로 나와. 남편은 갑자기 지들 방에서 떨고 있을 애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다고 준비해서 나갈 테니 그만하고 주차장에 가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진짜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진짜야. 그러니까 애꿎은 애들 잡지 말고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차에서 기다려.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내가 불편하잖아. 라고 대답해줬고 저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미쳤나요?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저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게요. 하지만 시간을 벌어 애들이랑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남편이 씩씩거리며 자기 부모를 데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애들을 불러 외갓집에 갈 거니 얼른 짐을 챙기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미 딸은 그럴 마음이었는지 짐을 쌌다며 금방 나왔는데 아들은 챙길 것도 없다며 게임기랑 핸드폰, 교복 등 몇 가지만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아닌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택시를 타고 출발하자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뭘 이렇게 꾸물거리냐며. 시간 없다고 닥달아 했는데도 저도 시간 없으니 용건만 얘기했어요. 조만간 이혼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으라고. 그리고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 넌 보지 말라고 말하고 전화 전원을 꺼버렸는데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니 맥이 탁 하고 풀리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짐가방에 애들까지 전부 데리고 나타나자 친정 부모님도 많이 놀란 눈치였는데 이윽고 한숨을 쉬며 친정엄마가 아빠를 불러 제 짐가방을 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친정엄마는 저보다도 아이들을 챙기며 애들한테 괜찮냐고, 괜찮다고 배고프지 않냐고 물으셨는데 딸아이가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좀 전에 친할머니가 너무 무서웠다고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아이한테 미안하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던지 애들을 위해서라도 당장 그 인간들이랑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그날 저녁 여행을 정말 가지 않았는지 남편이 친정에 왔더군요. 그리고 이러는 법이 어딨냐며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정신인 거야? 거짓말까지 하고 사람을 따돌려? 내가 오죽하면 그래. 그리고 눈 없어? 여기 우리 부모님 다 계셔.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는 우리 부모한테 함부로 해놓고 나더러는 예의를 갖춰라. 진짜 웃기는 여편네네. 자네, 지금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건가? 애가 오죽하면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겠어. 장인어른,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이건 편드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오늘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니지. 오늘뿐만이 아니지. 며느리가 제사도 안 가고 오늘은 며느리 기분 풀어주겠다고 저희 엄마가 여행 가자고 했는데 거기도 안 간다고 버티다 이렇게 됐어요. 심지어 저더러 준비해서 내려간다고 해놓고 여길 왔다니까요. 아니,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행동이냐고요. 그럼 내 딸이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다는 소린가? 그렇게 따지면 자네도 할 말이 없네. 자네는 뭐 우리한테 잘하는 사위야? 장인어른이 그러시니까 제가 불편해서 더 뭘 안 하게 돼요. 막말로 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피차 불편한 사람들끼리 가급적이면 안 보고 사는 거죠. 뭐야? 그럼 내 딸은 자네 부모가 편해서 그 집에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한다는 거야? 사위랑 며느리는 다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저 사람 좋아합니다. 좋아하긴 진짜 여기까지 와서 이럴래? 오늘 여행도 그래. 정말 나 때문에 어머님이 가자고 했다는 거야? 어머님 당신이 가고 싶으신 거잖아. 근데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가서 수발들 사람 없으니까 심통난 거고. 우리 엄마가 애야? 무슨 심통이나. 아까 못 봤어? 어머님이 나한테 달려드셨잖아. 당신이랑 아버님은 말리지도 않고. 근데 왜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싫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고. 그야 이혼하면 불편하잖아. 그리고 쪽팔려서 어떻게 사냐? 막말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혼을 해. 나처럼 성실한 사람이 또 어딨다고. 아빠가 무슨 성실해. 아빠는 맨날 우리한테는 소홀하잖아. 주말에 우리 식구끼리 놀러 가자고 하면 힘들다고 잠만 자고 또 쌍문동 할머니 집에만 가자고 하고 아까도 그랬잖아.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너희 집에 조용히 안 해? 아빠도 조용히 해. 여기 아빠보다 어른도 계신데 왜 아빠가 소리 질러? 서준이 너까지 진짜 집안꼴 잘 돌아간다. 엄마가 저 모양이니 애들도 저러지. 자네
진짜 여기서 더 할 건가? 이제 보니 우리 딸이 참 불쌍하게 살았네. 너 이렇게 살려고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했어? 진짜 서운합니다. 저 아직도 그때 받은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래? 그럼 헤어져. 얘가 자네 싫다고 하잖아. 애들도 아빠가 싫다고 이러는데 자네야말로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나? 아니다. 하기 싫으면 말아. 요즘은 이혼 소송하면 된다고 하던데. 장모님은 딸이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무슨 엄마가 그래요? 나는 그래. 나는 내 딸이 힘들지 않은 게 제일인 사람이야. 그래서 자네 반대한 거고. 나는 자네가 이럴 것 같았거든. 애들한테도 이게 뭐야? 이게 애들한테도 두고두고 상처인 거 모르나? 자네는 남편 자격도 없지만 부모 자격도 없어. 그날 저희 엄마는 엄청 단호하게 남편을 혼내셨어요. 그러자 이 인간이 그게 또 못마땅했는지 급기야 소송할 것도 없다며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라고 그냥 협의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바꿨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이 집 사위 안 한다나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그 인간 마음 바뀔까봐 다음날 바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서류를 가져와 남편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애들은 무조건 내가 키우겠다 못을 박았는데 전날 애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한 것에도 빈정이 상했는지 지 엄마 닮은 애들은 필요 없다며 양육비도 아주 일시불로 줄 테니 애들 핑계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고마웠죠. 그리고 빠른 이혼을 위해 저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있어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요. 괜히 그걸로 시간 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이 났을 때도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저희 친정이 오래된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집에서 다섯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보라고 아주 악담을 했는데 저 인간 봐서라도 내가 우리 가족 잘 건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살았죠. 그리고 이혼 후 이제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랑 엮일 일 없으니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행복 그 자체였는데 그냥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거 있죠. 비록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저도 철이 덜 들었는지 친정 부모님과 다시 살게 되고 엄마가 해주는 저녁밥을 먹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입사 초기 때처럼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했어요. 게다가 틈틈이 다른 업무 관련된 공부도 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면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원래 제가 결혼 전에는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과 시댁 육아까지 겹치니 일을 하고 싶어도 여간에서는 욕심을 낼 수 없었는데 그때 놓친 좋은 기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과 동시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는데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찾아올 때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까? 정말로 저에게 그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놓칠 리가 없었죠. 이때만 기다렸는걸요. 그리하여 그때 저는 거의 회사에 먹고 자는 사람처럼 프로젝트에 매달렸는데 그렇게 8개월 만에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어요. 원래 기대했던 성과보다 결과가 더 좋게 나왔는데 저는 그 일로 인사고과는 물론이고 회사 내에서도 저를 다시 봤다며 능력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었죠. 그러니 저 역시 더 인정 욕구가 생겨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2년 뒤 타 기업에서 감사하게도 스카우트 제안을 한번 받게 되었어요. 연봉도 전에 받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이었는데 몸담고 있던 회사에는 미안했지만 이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그때 당시 목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친정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서 우리 가족 모두 이사를 했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5 식구가 살려면
평수도 제법 커야 된다는 생각에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을 때였는데, 그래서 스카우트 제안이 반가웠죠. 그래서 남편이 줬던 위자료, 양육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저희 부모님 돈까지 합쳐 한강이 보이는 48평 고층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운도 좋았던 게 원래 주인이 외국에 가게 되었다며 급매로 나온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노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당장에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고, 제가 보자마자 그 집을 계약해버렸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네 돈이 대부분인데 네 이름으로 해라 라며 명의를 제 단독으로 하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때는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아파트라 그런지 집안 자체가 훈훈하다며 늘 우풍이 있던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집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제가 정말 큰 효도를 한 듯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요, 내친김에 좀 무리이긴 했지만 이사 갈 집,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모두 새 제품으로 장만하기로 했는데요. 가전제품을 사러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인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더 비싸고 좋은 걸로 바꿨는데, 야, 진짜 돈이 많이 나오긴 하더군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기뻐할 모습을 생각해 제가 허리띠 졸라매고 살 생각으로 무리를 했는데,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를 간 날 저희 5 식구는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집이 너무 좋아서요. 특히 저희 엄마랑 딸이 좋아했는데 저희 아빠가 수고했다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며 먼저 살던 집이 팔리면 그 돈도 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싫다고 거절했죠. 그 돈은 아빠가 잘 가지고 있어. 그 돈으로 엄마랑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좋잖아. 앞으로는 내가 평생 효도하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됐어, 이놈아. 아빠가 뭐 능력이 없냐? 아빠도 돈 벌어. 그 돈 없어도 아빠가 엄마 데리고 여행 못 가겠니? 우리 손자, 손녀까지 죄다 끌고 갈 수 있어. 아, 네. 우리 아빠 짱이네. 역시 내가 아빠 닮아서 능력이 좋은 거였네. 그걸 이제 알았어? 우리 이제 앞으로 건강 잘 챙겨서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자. 저 봐라. 니네 엄마 입 찢어지겠다. 이게 말로만 듣던 한강뷰 아파트라는 거지? 좋긴 하네. 저희 아빠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연신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서 행복만 할 수 있도록 더 화이팅 해야겠다 다짐했는데, 그때 그걸 그 인간들이 봤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집 사진을 찍어 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그 인간이 혹시라도 본다면 좀 배가 아팠으면 했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제가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일주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지금 너무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며 다짜고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볼 일 없고 곤란하든 성공을 하든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수소문을 한 건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거기엔 시어머니도 함께 오셨는데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저희 엄마가 문을 열어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온 남편과 시어머니는 입이 떡하고 벌어졌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세상 친절한 얼굴로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그리고는 아가,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 네가 안 도와주면 저기 보이는 한강에 다 코박고 죽어야 해. 라며 다소 험악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나가 역시나였어요. 사실 남편이 건설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가져오는데 좀 수상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계약된 공사 건수가 많기도 했지만 한 공사에서 남기는 이윤이 제법 많은 것 같았는데, 그건 남편의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지가 뭐라고 페라리를 타고 명품 가방에 명품 옷, 심지어 공사판 다니면서 명품 운동화를 신고 다녔는데
시댁에 쓰는 돈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제가 더 약이 올랐던 건데 그렇게 돈이 여유가 많아도 저한테 쓰는 돈은 없었어요. 물론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때는 꽤 값비싼 선물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지 만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원래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었는데 어디서 무슨 물을 잘못 들였는지 남편은 점점 이상한 인간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한 마당에 그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인간이 정말 큰일 날 인간이더라고요. 그동안 공사 이윤을 최대한 크게 남기려고 공사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그걸 계약한 회사들이 알고 줄줄이 남편한테 소송을 걸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마도 그걸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는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죠. 여기저기서 하자가 터지는데 그걸 어떻게 영원히 숨기겠냐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리하여 그 손해배상금이 장난이 아니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팔 수 있는 건 전부 다 팔았어도 세 발의 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융통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 프로필 사진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 역시 급하긴 급했는지 그 잘난 자존심도 버리고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을 했는데요. 정말 고소했어요. 여보, 서준이 엄마, 예정을 봐서라도 나 좀 도와줘. 나 이러다가 감옥 가게 생겼어. 감옥 갈 짓을 했으면 가야지. 아니, 네가 인간이니? 그러다 인명사고로도 나면 어쩌려고 그랬어? 뉴스에 나오려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아무리 간땡이가 부었어도 그 정도로 사고를 쳤겠어? 그냥 미미한데 공사 건수도 많고 이놈들이 내가 악질이라고 배상금을 크게 불렀다니까. 악질 맞지. 내가 경험한 당신은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 여보, 정말 이럴 거야? 나 진짜 심각해. 우리 부모님 집까지 벌써 다 날렸다니까? 우리 사정 좀 봐주라. 자기 좋은 데 사네. 이런 집에 살 정도면 돈 좀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해서 어쩌지? 이 집 대출이야. 갖고 있는 건 전부 이 집 산다고 다 털어 넣었거든. 그럼 자기 이름으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줘. 나 좀 살려달라고. 웃기고 있네. 우리 이혼했어. 까먹었어? 나도 가장이야. 전 남편 살리자고 내 식구들 사지에 뭐니? 얘 아가, 그러지 말고. 저기, 사돈이야말로 그만하세요. 우리 애한테 자꾸 왜 그러세요? 제가 정말 옆에서 듣고 가만히 있으려니 못 참겠네요.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남의 일이라는 건가요? 우리 손주 아빠라고요. 네, 잘 알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아빠 자격이 없어요. 사돈은 아들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사람이 저럽니까? 저도 말은 안 했지만 맺힌 거 많아요. 그거 일일이 하나씩 터트리기 전에 이만 돌아가세요. 장모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사람이 사지에 몰렸는데 지금 등 떠미는 거예요. 왜 내 탓을 하나? 그 사지에 몰린 게 누구 때문인데? 자네가 그러지 않았나? 후회하지 말라고. 그럼 자네도 아무리 급해도 여긴 오지 말았어야지. 무슨 염치로 여길 와? 그럼 내가 준 양육비랑 위자료만 도로 내놔. 우리 엄마 아빠 지낼 곳을 마련해줘야지. 위자료는 그렇다 치고 양육비까지 내놓으라고? 네가 사람이니? 됐어. 아까 말했잖아. 나 이 집 사느라 돈 없다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다 같이 살아야겠네. 이 집에 내 돈이 들어있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자격 있네. 뭐라고? 네가 궁지에 몰리더니 미치긴 단단히 미쳤구나. 저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더는 입씨름하기 싫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출동한 경찰일로 하여금 그 뻔뻔한 모자가 저희 집에서 쫓겨났는데 저런 인간이란 10년 넘게 부부로 살았다는 게 창피했어요. 그리고 저 인간이 자기 죗값은 톡톡히 받길 바랬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나가시면서 오열하며 나가셨지만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뿌린 대로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도 하나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긴 했지만 살면서 저 인간이 가져온 더러운 돈에 제가 호의호식을 하진 않았다는 거였죠. 만약에 저 인간이 저렇게 번 돈으로 저와 저희 친정에도 아낌없이 베풀었다면 그땐 저야말로 어떻게 해야 했을까? 난감했을 것 같았는데 그땐 불만이었지만 이젠 다행이라 여깁니다. 적어도 저는 떳떳하니까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저런 아빠를 옆에서 치워줬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 닮지 말고 저를 닮아 정직하고 성실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애들 잘 키워야죠. 그래서 아들은 절대 지아빠 닮지 않도록 하고 저희 딸은 지아빠 같은 남자 못 만나도록 눈을 높여줄 생각인데 제가 앞으로 슬기로운 엄마이자 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전 남편인 그 인간은 결국 자기가 한 행동에 제대로 인생 나락을 갔는데 그 나락에서 새 사람이 되어 남은 인생은 착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이젠 저도 좋지 못했던 기억은 다 잊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멋진 우리 집에선 늘 웃음과 행복한 추억이 가득하길 마음속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